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산부인과 담당 약사 이누리입니다. 이렇게 건강강좌를 통해 환우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환우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인암 환자들을 위한 슬기로운 복약생활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구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경구항암제에 관련된 주의사항 몇 가지와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 꼭 필요한 진통제 그리고 항구토제 이렇게 세 가지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구항암제 복용입니다. 경구용 항암제는 일단 환자분이 스스로 투여가 가능하고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투여 즉시 중단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항암요법입니다. 그런 반면에 환자분들이 용법 용량에 따라 꾸준하게 잘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물 혹은 음식물과의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구항암제를 복용하시다 보면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복용을 깜빡하는 것인데요. 복용을 깜빡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림파자나 제줄라와 같이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항암제의 경우에는 복용을 놓쳤을 때 그날은 복용하지 않고 다음날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면에 렌비마와 보트리엔트와 같은 항암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오전 9시에 렌비마를 복용하셨다면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후 9시죠. 오후 9시 이전에 생각이 나셨다면 즉시 복용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오전 9시에 렌비마를 이어서 복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아래와 같이 오후 9시 이후 12시간 이후에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은 건너뛰고 그 다음 날에 오전 9시에 렌비마를 이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항암제의 경우 위해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제를 임의로 자르거나 빻거나 부수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렌비마 같은 경우에는 복용이 어려우실 때 캡슐을 물 반컵에 10분간 캡슐 통째로 넣어둔 후 3분간 저어서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컵을 다시 물로 반컵을 헹구어 마시도록 하게끔 이제 권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복용하거나 새로운 약을 받았을 경우 항암제와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암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복용할 때 그래서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트리엔트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과 같이 복용하셨을 경우에 보트리엔트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 치료를 위한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림파자와 같이 복용하였을 경우에 림파자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이제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환자분들께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으실 때에도 꼭 본인이 복용하시는 경구항암제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기로 인해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드시거나 혹시 동네 의원에서 이제 3, 4일치의 처방약을 받으시는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감기약 성분 중에 해열제 성분은 혹시나 다른 감염으로 인한 발열 증상의 징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해당 병원 의료진에게도 반드시 이러이러한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 홍삼, 즙, 액기스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항암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복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삼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자몽입니다. 림파자나 보트리엔트를 복용하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자몽과 함께 복용하면 자몽이 림파자, 보트리엔트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트리엔트의 경우에는 공복 복용이 원칙인데요. 이는 지방이 함유된 식이를 할 경우 보트리엔트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1시간 전 혹은 식사하고 나서 2시간 뒤에 공복 시점에 복용하시는 것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약을 꼭 물로 드셔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물이 아닌 다른 음료는 위내의 산도 변화를 일으키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다른 약도 아니고 경구항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양의 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구항암제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항암제 종류 그리고 부작용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 복용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용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지 마시고 꼭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의료진 결정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구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먹는 항암제는 환자분들이 잘 복용해 주시는 것이 치료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숙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용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시거나 달력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복용하시는 이제 내 복용 달력을 만드시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복용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빠지지 않도록 먹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진통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 환자에서 통증 조절은 전체 치료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암 환자분들의 통증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도 부작용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진통제 복용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진통제 중에서도 먹는 진통제를 일단은 우선으로 하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패치나 주사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 조절은 환자분들이 댁에 계실 때 잘 조절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과 잘 맞는 경구 진통제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용량은 부작용 없이 통증이 조절되는 최소 용량으로 환자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진통제 사용을 위하여 시간에 따른 통증의 분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통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속형 통증입니다. 지속 통증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통증을 말하며 이는 이제 아침, 저녁 혹은 하루에 한 번 아침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통증은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갑작스럽게 아픈 통증을 말하고 규칙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특정 시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심하게 아픈 통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통증을 위해 설계된 진통제가 속효성 제제와 지속성 제제입니다. 진통제의 성분은 같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빠르게 내느냐 혹은 얼마나 효과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속효성 제제는 5에서 30분 내로 빠르게 효과를 내는 대신 지속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비상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성 제제는 약효가 1시간, 패치 타입은 8시간으로 매우 천천히 약효가 시작되고 그렇지만 지속시간은 약마다 다르지만 24시간, 패치형은 72시간 이렇게 매우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성 통증을 위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약은 서방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이는 서서히 약물을 방출한다라는 특수 제형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반으로 임의로 잘라서 먹거나 혹은 이제 빻아서 먹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 노란색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은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처방용 약물을 통해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돌발 통증을 속효성 제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서방형 제제와 속효성 제제 이 두 가지를 처방받으셔서 서방형 약물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속효성 약물은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심하게 아프실 때 복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다가 돌발 통증 횟수가 많아져서 속효성 약물의 횟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서방형 약물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서방형 약물의 증량이 필요한지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제제의 유형별로 실제 약물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같은 성분이지만 트리돌 캡슐은 속효성 제제이고 트리돌 서방정은 지속형 제제입니다. 그리고 뉴신타 서방정은 지속형 제제, 그리고 뉴신타 IR정은 속효성 제제입니다. 그리고 타진 서방정은 지속형 제제에 속하고 같은 성분인 IR 코도는 속효성 제제입니다. 그리고 펜타듀르 패치와 앱스트랄 설화정은 같은 성분인데요. 이 패치형 제제는 서방형 제제에 속하고 앱스트랄 설화정, 펜토라 박할정은 빠르게 효과를 내는 속효성 제제에 해당합니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변비,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약제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안면 홍조, 불안, 혼동, 갈증이 나는 등의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비를 제외한 다른 부작용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시간이 좀 지나면 차차 호전되는 것이니 그동안만 안정을 취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복용 후에는 기계 조작, 운전 등은 이제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환각이 생기고 경련, 쇼크, 흉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진통제 중단 그리고 교체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와 같은 이런 신경을 억제하는 약물과 같이 병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통제 사용에 앞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중독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으로서 사용할 때는 중독이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생기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 효과를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용법에 맞게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게 이러다 나중에 사용할 진통제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반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천장 효과라고 해서 계속 이제 용량을 올리다 보면은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없고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조절이 되고 부작용만 없더라면 용량 중량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면 용량을 늘리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다른 약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진통제 종류가 많으니까요.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교체하는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통증 조절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일시적인 통증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플 때만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지속형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사용하시고 갑작스런 통증에 대비해서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받으셔서 필요시 복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변비를 제외한 메스꺼움, 어지러운 증상은 차츰 시간이 지날 때 사라지므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슬기로운 항구토제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심구토 증상을 많이 겪게 되시는데요. 이런 구토를 잘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구토의 특성을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성 오심구토이고요. 항암제 투여하고 4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발생해서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는 울렁거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연성 오심구토는 항암제 투여하고서는 괜찮았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 이제 울렁거림이 발생하고 수일간 지속되는 구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기성 구토인데요.
항암제를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이제 항암제 맞으러 병원에 오기만 하면 울렁울렁 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심리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구토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돌발성 오심구토는요. 이제 항암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항구토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잘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구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응성 구토는 적절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심구토를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오심구토를 대비해서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는 항암제마다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를 고려한 처방입니다. V남 환자분들이 대다수 투여하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은 구토 유발 정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에 속하고 다른 약제들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토 고위험 항암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통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항구토제를 처방해 드리는데요. 이는 NK1 기량제, 세로토닌 기량제, 스테로이드입니다. NK1 기량제는 에멘드가 있고 세로토닌 기량제는 나제아, 알록시, 상쿠소페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기전을 동시에 가진 약물이 아킨지오 캡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추가함으로써 구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적으로 항구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성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이 맥페란, 자이프렉사, 위장운동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위험 항암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세로토닌 기량제만 보험이 가능하지만 세로토닌 기량제를 투여한 후에도 오심구토가 심하신 경우에는 고위험 항암제의 경우처럼 NK1 기량제와 같이 스테로이드와 같이 다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약제 3가지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M&D 캡슐은 125mg 한 박스와 80mg 2박스 받으시죠. 125mg은 항암 당일 1시간 전에 복용하여 급성구토를 예방하고 80mg은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간 복용하셔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토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M&D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피로감, 딸꾹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D랑 같이 사용하는 상쿠소 패치입니다. 상쿠소 패치는 효과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팔뚝 상단부에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붙일 부위를 일단은 깨끗이 하여주시고 그리고 로션은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 직전에 개봉하시어 패치의 필름을 제거한 후에 바로 부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되는 부착 시간은 항암하기 최소 24시간 전인데요. 만약 항암하는 날 수령하셨으면 즉시 붙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효과 지속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7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패치 부착 부위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패치를 붙인 부위에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패치를 제거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치를 붙이는 시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거한 후에도 열흘 동안은 이 부위가 햇빛에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으로 잘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를 붙이고 샤워나 목욕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물에 닿으면 이 접착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고 접착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밴드나 의료용 테이프를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킨지오 캡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기전의 약제를 한 캡슐로 만든 복합성분 제제입니다. 급성, 지연성 오심구토를 예방할 수 있고 항암하시기 1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까보시면 이렇게 약이 5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한 군데에만 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캡슐은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복용하시면 되고 부작용은 두통이나 변비,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제 역시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 하루 항암 전에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항암제와 관련된 오심구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사하이라는 스테로이드 약인데요. 보통 M&D
투약 시에 같이 처방받으시게 됩니다. 필요 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급성 및 지연성 구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오래가는 구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항암 주사 맞는 다음 날부터 하루 2번, 이틀간 복용하시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워낙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위장보호 약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추천되기 때문에 처방을 꼭 받으시고요.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당뇨 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의료진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꾹질,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든 환자분들께서 슬기로운 약물 복용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수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